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가 장중 4,62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줄이더니 가까스로 4,550선을 지켜냈는데요. 파죽지세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며 이틀째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민우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올 들어 최저 상승률을 기록하며 4,552.37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4,620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점을 다시 썼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 결국 소폭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이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가 떨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차익 실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경계감 자체도 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봐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당장 차익 실현 매물이 속출해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대신 또 다른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오르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대형 반도체주의 행방이 엇갈리면서 상승폭을 제한한 가운데 단기 조정 장세일 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차익 실현 심리가 있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매수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중심의 실적 전망치가 정체되거나 멈추지 않는 한 우상향하는 그림들은 좀 유효하다. 증권가 일각에선 반도체 업종의 상승 여력만으로도 코스피가 5,600포인트까지 도달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최근 과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국내 증시가 불장에 들어서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특정 대형주들이 전체 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쏠림으로 인한 변동성 우려에 과도하게 불어난 B2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급등 중인 국내 증시가 B2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증권사에서 빌린 돈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최근 28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스톡론, 카드론 등까지 빚이 전방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익 개선을 바탕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고 최근에 공매도 거래액도 점차 줄면서 건강한 정시 강세장으로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주도주 쏠림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부담 요인입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이후 최근까지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들의 주가는 두 자릿수씩 상승한 반면 중소형 종목들은 평균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반도체 업황, 그다음에 반도체 실적 개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결국은 빚 좋은 개살구인 거지. AI 거품의 붕괴, 국내 주식 보유 한도가 임박한 국민연금의 대량 매도 가능성도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지난해 상장사들이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한 규모가 40조 원을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51조 원에 이르는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의 주머니도 불렸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출발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3년째를 맞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제가 뭔지 신성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24년 2분기 단 3곳에 불과했던 참여 기업은 어느덧 174곳으로 불어났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 늘면서 지난해 주주 환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총 41조 5천억 원에 달했고 현금 배당은 50조 원을 넘겼습니다. 주주 환원 효과는 주가로 이어졌습니다. 밸류업 지수는 지난해 약 89% 상승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14%포인트나 상회했습니다. 다만 양극화라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밸류업 참여 기업 10곳 중 6곳이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대형 기업이었는데 1,000억 원 미만의 소형 상장사 비중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올해 중소규모 상장 기업의 밸류업 참여 유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내용을 담은 기업 가치 재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아마 언더밸류돼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밸류업으로 귀결되게끔 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5배 수준까지 오르며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완화됐으나 미국 등 주요 증시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밸류업이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 증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매출은 9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지면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먼저 엄하은 기자입니다. This is a Rubin pod, 1,152 GPUs in 16 racks. Each one of the racks, as you know, has 72 Vera Rubin, or 72 Rubins. Each one of the Rubins is 2 actual GPU dies connected together.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을 공개하며 무엇보다 메모리 공급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AI 경쟁에서 메모리 확보가 기술력 못지않은 핵심 변수로 부상했음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메모리 초호황기인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실적을 견인했는데 약 17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기술이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응용 분야가 넓혀가면서요. 특히 이제 고사양의 D램의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원가가 이제 상승이 됐어요. HBM도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수익이 많이 창출이 돼서 매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 잠정 매출은 93조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연간 매출 역시 332조 7,700억 원으로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하반기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로 삼성전자의 HBM4 공급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퀄컴과의 파운드리 재계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기업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적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공개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은 AI 메모리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여파에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슈퍼사이클 덕분입니다. 당분간 이런 슈퍼사이클은 이어지겠지만 이후 이어질 실적 성패는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경쟁력이 가를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동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소비자용 D램 제품입니다. 작년 10월 8만 원대였는데 오늘 38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석 달 만에 5배가량 가격이 뛰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된 영향인데 기업용 메모리들은 사정이 더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구매 담당자들이 국내에 상주하며 메모리 물량 확보에 나서지만 한정된 단기 계약에 그칠 만큼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업계에선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2027년까지는 이 기조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2026년 올해 이미 주문 다 받았잖아요.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다. 반도체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론 반도체 가격 급등이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의 수입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가전, TV 쪽도 그렇고 다 수익성들이 지금 안 좋아요. 올해 실적도 아마 작년보다 수익성이 더 하락할 것 같고 결국 이제 가격을 올리면 또 판매는 또 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메모리 호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한 변수입니다.
이른바 메모리율을 대비하려면 비메모리에 기반한 수익 구조가 필요하지만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6.8%에 그쳐 1위인 대만 TSMC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결국 비메모리 부문의 수율 안정과 고객사 확대가 중장기 실적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청와대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들과 회의를 했는데 관련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 인공지능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갖고 지속가능 성장 위한 AI, 에너지 대전환을 당부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논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기업 이전은 사실 기업이 판단해야 될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가 되는 가운데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일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용인에 꼭 있어야 하냐,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지 않냐는 발언까지의 논란이 커졌고요.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부 반도체 벨트를 강조하며 이슈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에서 다른 곳으로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정쟁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성을 준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은 애초에 선택지 자체가 없었던 데다 이미 용인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돼 입지 변경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도체 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흔드는 것이 자칫 글로벌 경쟁자들을 따돌린 초격차 전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기업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비수도권의 에너지 주권론과 K반도체 경쟁력 위기론이 충돌하는 양상에서 이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번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자회사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이 그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에 이어 쿠팡페이도 조만간에 당국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쿠팡페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요? 네, 쿠팡의 자회사이자 전자지급 결제 대행 PG사인 쿠팡페이에 대해 한 달 넘게 현장 점검을 벌인 금융감독원이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위법 의심 부분은 그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던 결제정보 유출과는 무관한 부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문제들도 들여다보던 과정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다기보단 위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만간 검사로 전환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쿠팡페이의 문제가 이 쿠팡과의 연결성까지 따져봐야 하는 데다 쿠팡페이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현재 단계에선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일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해 내일까지로 연장한 상황인데 이르면 내일 검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쿠팡페이의 자회사인 파이낸셜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이 이미 검사로 전환이 됐죠. 네, 금감원이 쿠팡페이와 비슷한 시기에 현장 점검을 시작한 쿠팡 파이낸셜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 착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대 연 18.9%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논란이 된 판매자 성장 대출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감원은 쿠팡 파이낸셜의 대출이 금리 산정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 상환 규정 등에서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타사보다 지나치게 긴 결제 주기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CES는 스타트업들에게도 기술을 알리고 또 다른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굴한 유명한 스타트업들도 이 CES에 참가했는데 해외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CES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박규준 기자입니다. 반려견 치아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분석 센서가 돌아가더니 질환 가능성이 있는 부위만 짙은 빨강색으로 입혀집니다. 치주 질환 가능성 27.5%. 여러 치료법을 제시한 뒤 신경치료를 하면 최대 $30 40분이 걸린다고 알려줍니다. So yeah, I was a little bit astonished that the accuracy of this company's solution is quite high. So I'm really glad to know such kind of technology solve the health problem by using newest technology and also AI related technology. 얼굴을 갖다 대면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심박수까지 알려주는 기기입니다.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힐링 사운드까지 만들어 들려줍니다. Well, I think the product concept is great, particularly that even though we detect the stress like from the many other different products, but how you solve the problem of the high stress, like particularly before the sport, after the sport, I think that's the wonderful idea that you could synchronize with the music and synchronize with the heartbeat to slow it down. I think it's a great concept. 네, 제가 미리 얼굴을 인식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함, 평온한 상태라고 뜨고 이 심박수는 78 bpm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소 나이는 33세라고도 나오는데 이 다음 단계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저만의 개인적인 맞춤형 퍼스널 멜로디가 생성이 됩니다. 식재료 소분과 계량 공정을 AI 데이터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 미래 가능성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치만 해도 질병 신호를 알려주는 등 일상 속 건강 파트너로 지난 첨단 기술들이 올해 CES 무대에 쏟아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계속해서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튼 3번이면 20초 만에 양치를 끝내는 스마트 칫솔. 하지만 이 칫솔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양치 중 나오는 입김 속 화학 신호를 AI로 분석해 당뇨와 같은 이상 질환의 가능성을 판단해 미리 알려줍니다. 프랑스 구강케어 스타트업이 선보인 제품인데 혈액 채취 없이 일상 속에서 건강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잠을 자면서 지압, 온열, 마사지 기능을 제공하는 헬스 보조 침대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대한 열망이 커진 현대인 취향을 저격해 15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팔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AI 기반 로봇 의수 기술도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의수를 착용하게 되면은 안에 근육을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주먹을 쥐듯이 신호를 주면은 손이 움직여서 물건을 잡고 그리고 손을 펼치듯이 놓으면은 자동으로 놓아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죠. 이번 CES에선 전체 참가사 4,300개 중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500여 개 넘게 참가해 AI 기술로 건강을 관리하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세라잠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6에서 집을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구현한 AI 웰리스홈을 공개했습니다. 세라잠은 세대별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공간엔 건강상담 AI를, 중년층 방엔 AI 피부 뷰티, 노년층 방엔 혈액순환을 돕는 헬스케어 제품으로 이용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알아서 관리해주는 미래의 집을 제시했습니다. 살아 숨쉬듯이 지능적으로 나와 내 가족을 케어해주는 미래의 웰리스 주거를 의미하는데요. 제품과 서비스 공간이 융합된 시대로 발전이 되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 세라잠이 지난 수년간 투자했던 미래의 집을 이번 CES에 첫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라잠은 5년 안에 글로벌 웰리스 기업으로 도약하며 연매출 3조 원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강벨트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됐는데 올해 입주 물량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집값 상승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먼저 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8% 상승하며 48주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8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이후 가장 긴 상승 국면입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감소한 가운데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 및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0.37%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한강벨트와 강남 서초 송파를 일컫는 강남 3구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은 올해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9천 가구로 작년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착공 등 공급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걸려 단기 대응엔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 정책을 완화시켜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도세 관련한 세제 완화를 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한편 전세 매물 감소에 따라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보다 0.14% 오르는 등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신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부터 살펴보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80.4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4.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7.1에서 89.2로 22.1포인트 급등했고 비수도권도 78.6으로 1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97.1까지 올라 기준치인 100에 근접했고 인천과 경기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지수 반등은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분양시장이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판단이 사업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국 모든 지역이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분양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분양 가격은 더 뛰는 분위기죠. 네, 분양 가격 상승세는 더욱 뚜렷합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7억 1,30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가 7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울은 지난달 평균 분양가가 19억 원을 돌파했고 대전과 울산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4.3으로 한 달 전보다 1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부담과 금융비용 증가, 여기에 공급 축소까지 겹치면서 올해에도 분양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연초부터 들썩이는 식탁 물가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생선 고등어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서 금등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부터 고등어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대형마트에는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채나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하 10도에 달하는 강추위에도 마트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고등어와 쇠고기 등을 할인한다는 소식에 일찌감치 소비자들이 몰린 겁니다. 요즘 장 보러 오면 예전보다 좀 더 비싸진 것 같아서 물건을 많이 담기가 쉽지가 않은데 할인하는 제품 위주로 사게 되고 할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고등어 2마리 값은 최근 10,000원을 넘기며 1년 사이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주요 마트들은 오는 25일까지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판매하는 한편 이마트는 일주일 동안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최대 30%, 롯데마트는 과일과 전복, 우유 등을 특가에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값 급등에 대비해 미국산 신선란을 2년 만에 수입하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다음 주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선식품뿐 아니라 커피와 과자 등 가공식품부터 의류와 운동화 등 전방위적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규제로 대출은 줄고 소비 쿠폰 등으로 소득은 늘어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7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가계와 비영리단체 지난해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전분기보다 6조 7천억 원 증가한 5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이 주춤한 대신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가계 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사상 최고치인 2.47배를 기록했습니다.